이 정도 챙겨줄 때 받고 좋게 끝내라. 건물 하나 넘겨주는 거야. 너 같은 게 어디서 이만한 걸 받아보겠어. 시어머니가 비상구 계단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순간, 글쎄요, 7년을 바쳤던 며느리한테 던진 말이 이거였죠. 근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건물이라는 게 알고 보니 빚이 12억이나 걸린 깡통 건물이었더라고요. 선물이 아니라 빚더미를 떠넘기려 한 거였죠. 거기에 남편은 옆에 다른 여자를 끼고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 같은 고아 출신은 내 격에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촌스러운 안경 뒤에 숨겨진 제 진짜 정체를. 그 숨겨진 정체 지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경 뒤에 정체를 숨겨둔 백도희 씨의 사연 바로 들려드릴게요. 류태주의 병원장 취임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죠. 저는 연회장 구석 커다란 화분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류태주가 전공의 시절부터 밤마다 쓰러져 들어올 때 밥을 차리고 논문을 정리하고 학회비를 벌려고 새벽 편의점에서 일했던 시간이 꼬박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에 저를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연회장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류태주가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죠. 주세린. 전 이사장의 딸이라는 여자가 남편의 팔짱을 낀 채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것처럼 하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도희야.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 광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광 여사는 제 손목을 낚아채듯 잡더니 사람들 눈을 피해 연회장 뒤편 비상구 계단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손목 아파요. 무슨 일이세요? 광 여사는 대답 대신 철문을 밀어 열고 저를 계단 통로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쬐는 콘크리트 계단에서 광 여사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고 오늘 안으로 도장 찍어. 광 여사가 봉투를 제 가슴팍에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 그리고 건물 하나 내 이름으로 넘겨주는 계약서도 같이 들어있어. 광 여사가 계단 난간에 팔꿈치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건물 하나면 너 같은 게 평생 먹고 살기 충분하잖아. 이 정도 챙겨줄 때 받고 좋게 끝내라.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 상가 건물명의 이전 계약서, 등기필증.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서류 뭉치 사이에 이상한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확인서. 그 상가 건물에 광 여사가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의 담보가 잔뜩 걸려 있었고 명의를 넘겨받는 순간 그 빚까지 고스란히 제 것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빚덩어리를 선물로 포장해서 안겨주려 한 겁니다. 어머니, 이 보증 서류는 뭔가요? 그건 뭐 별거 아니야. 형식적인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광 여사가 눈을 피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 순간 비상구 철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류태주였습니다. 그리고 류태주의 팔에 매달린 주세린도 함께였죠.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류태주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귀찮다는 표정만 가득했습니다. 태주 씨, 이 여자는 대체 누구야? 왜 당신 옆에 저 여자가 서 있는 거야? 세린이?
세린이는 내 사람이야.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해. 솔직히 너 같은 고아 출신이 내 옆에 있는 게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거든. 류태주가 주세린의 허리를 감싸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주세린이 류태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저를 향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근데 태주 오빠 말이 맞잖아요. 병원장 사모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광 여사의 빚이 적힌 보증 서류, 그리고 집 등기 필증. 이것들을 제가 가져가면 이 빚의 고리는 광 여사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됩니다. 알겠어. 도장 찍을게. 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네. 역시 눈치는 있어. 광 여사가 흡족한 표정으로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보증 서류와 등기 필증을 조용히 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볼게요. 고개를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주세린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캐리어 하나에 제 물건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하나.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류태주와 주세린이 나란히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나가는 제 모습을 본 주세린이 류태주의 품에 안기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빠 저거 봐. 진짜 초라하다. 류태주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강남의 레지던스 호텔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오래된 안경을 벗어 좌석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7년 전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 날부터 써온 안경이었습니다. 명성의료재단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촌스럽게 꾸미고 고아 출신 며느리 행세를 했던 7년. 그 위장은 오늘로 끝입니다.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습니다. 서도진 변호사님, 저 백도희예요. 지금 바로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희 씨, 드디어 연락했군요. 지금 바로 갑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스위트룸 소파에 마주 앉은 서도진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내 신분 복권 절차 끝내줘요. 그리고 류태주 병원 자금줄 전부 끊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서도진이 서류 가방을 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바로 실행하죠. 다음 날 아침 8시 시댁 앞에 사설 폐기물 수거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광 여사가 현관 앞에 서서 인부들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죠. 저거 다 쓸어 담아. 신발장이고 옷장이고 쓰레기통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그년이 손댄 거 하나도 안 남기고 치워. 인부들이 제가 쓰던 가구와 짐들을 거칠게 트럭에 실어 올렸습니다. 책장, 화장대, 이불 보따리까지 길바닥에 내팽개치듯 쏟아부었죠. 광 여사는 그 광경을 팔짱을 끼고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도진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원본과 재단 지분 증명서가 펼쳐져 있었죠.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명성의료재단 일대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도희 씨에게 귀속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서도진이 만년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7년 만에 제 본래 이름이 제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 게 있어요. 서도진이 노트북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광 여사가 도희 씨에게 넘기려 했던 그 상가 건물, 거기 담보를 잡은 대부업체 있잖아요. 조사해 보니 그 업체 우리 재단의 차명 계열사입니다. 그러면 광 여사한테 빌려준 돈의 주인이 사실상 나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당장 갚으라고 통보하면 광 여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요. 좀 더 모아서 한 번에 끝낼 거니까. 그 시각 병원에서는 류태주가 취임 첫날부터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서도진이 내부 협조자를 통해 전달받은 소식에 따르면 류태주는 자기 측근들로 주요 자리를 싹 갈아치우고 있었죠. 과거 제가 병원에 들를 때 친절하게 인사하던 원무과 직원 3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고 류태주에게 고개 숙이지 않은 간호부장은 외래 창고 정리 업무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도진이 태블릿에 띄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주세린이라는 여자가 병원 VIP 병동 리모델링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어요. 공사업체가 주세린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인데 견적서를 보니 실제 공사비의 3배 금액으로 계약서를 썼더군요. 벌써 돈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네. 네. 차액은 주세린 개인 계좌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 하루도 안 돼서 저 사람들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도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류태주가 병원 내부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도희 씨가 도박빚을 져서 쫓겨났다고요. 사치를 부리다 빚더미에 앉아서 시댁에서 내쫓은 거라고 떠들고 다닌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펴며 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맘껏 떠들라고 해요. 어차피 곧 그 입을 다물게 될 테니까.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도 되기 전에 주세린이 시댁에 짐을 들고 입성했다는 겁니다. 광 여사에게 해외 명품 가방 2개를 건네며 새 며느리 행세를 시작했다고 했죠. 어머님, 이거 한정판이에요. 어머님한테 딱 어울리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아이고, 세린이는 확실히 달라. 전에 그녀는 7년 내내 이런 거 하나 사온 적이 없었는데. 서도진의 보고를 듣는 내내 저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죠. 이미 예상했던 그림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 교수 건입니다. 서도진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병원 부원장인 송 교수가 류태주의 인사전횡에 공개적으로 항의했다가 류태주가 송 교수의 옛날 논문 데이터를 조작해서 징계위원회에 넘겨버렸답니다. 논문 표절로 몰아서 쫓아내려는 겁니다. 송 교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죠. 물론이죠. 류태주가 만들어낸 누명입니다. 이쯤 되니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도진 변호사님, 내일 아침 류태주 병원법인 계좌 전부 동결해요. 그리고 재단에서 나가는 의료기기 대금 보증도 전면 철회해 주세요. 서도진이 펜을 들고 수첩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전부 다요. 하나도 안 남기고. 네, 전부 다. 숨구멍 하나 안 남길 거예요. 서도진이 수첩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제 서류 준비해 놓겠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 명의로 통보 나갑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류태주와 광 여사가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저 병원, 저 권력. 내일이면 전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서도진이 서류 가방을 챙겨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희 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후회 안 하실 거죠? 저는 돌아서서 서도진을 바라봤습니다. 7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요. 서도진이 짧게 미소 짓더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단 이사장 직인이 찍힌 공문 위에 제 서명을 또렷하게 적어 넣었습니다. 결제가 떨어진 지 1시간 만에 재단 이사회 명의의 공문이 류태주의 병원으로 발송됐습니다. 자금 지원 중단, 법인 계좌 동결, 의료기기 대금, 지급 보증 전면 철회. 한 장의 종이가 류태주의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죠. 서도진이 전화로 상황을 실시간 보고해 왔습니다. 도희 씨, 지금 병원 로비가 난리입니다. 의료기기 납품 업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제약사 영업사원들까지 합쳐서 20명 넘게 로비에서 소리 지르고 있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당장 밀린 대금 현금으로 내놓으라고요. 보증이 끊겼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지니까 너도 나도 달려온 겁니다. 저는 호텔 소파에 기대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죠. 그리고 동시에 대부업체 쪽에서도 칼을 뽑았습니다. 광 여사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가 석 달째 밀려 있었거든요. 제가 지시한 대로 대부업체는 광 여사에게 밀린 돈 전액을 당장 갚으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연대보증인은 광 여사 본인이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와 함께 챙겨 나온 그 보증서, 그게 지금 광 여사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쯤 서도진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가전 제품이며 가구며 전부 빨간 딱지 붙이고 있어요. 광 여사는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집행관한테 매달리고 있답니다. 카드도 다 막혔고 통장도 묶였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제 물건을 길바닥에 내던지며 웃던 광 여사가 오늘은 자기 집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는 겁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류태주는 자금줄이 끊기자 재단 본부에 연락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어느 이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도진이 미리 손을 써서 류태주의 번호를 전 이사진에게 차단하도록 조치해 둔 겁니다. 고립. 완벽한 고립이었죠. 저녁 무렵 제 휴대폰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광 여사였습니다. 1통, 2통, 5통, 10통. 받지 않으면 끊었다가 바로 다시 걸었습니다. 류태주의 문자도 쏟아졌죠. 도희야, 전화 좀 받아. 네가 가져간 서류 때문에 지금 집이 난리가 났다. 지금 장난하는 거야. 당장 그 서류 가지고 와.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이러면 다 죽어.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하고 테이블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화면이 계속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를 반복했죠. 밤 9시가 넘자 부재중 전화가 40통을 넘겼습니다. 10시에는 55통. 자정 무렵 광 여사의 부재중 전화는 70통을 찍었습니다. 저는 룸서비스로 시킨 와인을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호텔 28층에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참 고요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광 여사는 빨간 딱지 붙은 집에서 울부짖고 있겠죠. 류태주는 텅 빈 병원장실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겁니다. 잠깐이지만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서도진이 호텔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희 씨, 재단 감사팀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 바로 병원에 기습 투입할까요? 뭘 가져와야 하죠? 주세린이 밀어붙인 VIP 병동 리모델링 공사 서류 전부, 류태주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행정실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통째로 가져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서도진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정기 감사 명목이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거부하면 오히려 류태주 쪽이 불리해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보내요. 서도진이 전화기를 꺼내 짧게 통화했습니다. 출발하세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2시간 뒤 감사팀 직원 6명이 병원 행정실에 진입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실 직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재단 직인이 찍힌 감사 명령서 앞에서는 손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녁 무렵 서도진이 커다란 박스 2개를 들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하드디스크 3개와 회계 장부 원본 파일이 가득했죠. 서도진이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주세린의 부풀린 견적서, 류태주의 법인 카드로 결제한 룸살롱 영수증, 개인 해외여행 비용까지. 이거면 충분해요. 저는 장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증거가 제 손안에 있었습니다. 서도진 변호사님. 네. 이걸로 확실하게 마무리 짓자고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안 남기고. 서도진이 박스 뚜껑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3일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도희 씨는 그때까지 푹 쉬세요. 저는 빈 와인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서도진이 두툼한 파일 한 권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범죄 백서라고 적혀 있었죠. 류태주의 법인 카드 유용 내역 47건, 주세린의 공사 대금 부풀리기 총액 8억 2천만 원, 곽 여사의 사채 연대보장 총액 12억. 전부 증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서도진이 파일을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 즉시 구속 수사 들어갑니다. 언제 터뜨릴 건지만 결정해 주세요. 류태주가 이번 주말에 뭐 한다고 했죠? 병원장 취임 축하 VIP 파티요. 호텔 대연회장 빌려서 하객 300명 초대했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거기서 끝내자고요. 그 파티를 류태주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서도진이 펜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재단 신임 이사장이 파티에 직접 참석한다고 공문 하나 보내요. 병원의 미래를 논의하겠다고. 류태주가 새 이사장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날 거 아니에요. 류태주는 새 이사장이 도희 씨라는 걸 모르니까 자금줄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네요. 맞아요. 그 바보 같은 희망을 품고 파티 준비에 올인하겠죠. 서도진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쪽도 사전에 세팅해 놓겠습니다. 파티 당일 경제범죄수사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도희 씨 신호에 맞춰 진입하는 걸로요. 고발장은요? 오늘 중으로 접수합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영장 발부하려면 나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준비할 게 있네요. 7년 동안 숨어 살았던 백도희는 이제 없어요. 재단 이사장답게 나타나야죠. 그날 오후 서도진이 강남의 맞춤 양장점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디자이너가 제 치수를 재며 어떤 스타일을 원하냐고 물었죠. 강하고 단단하게.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숨을 멈추는 그런 옷이요. 디자이너가 고개를 끄덕이며 진한 남색 실크 정장을 추천했습니다.
미용실에서는 7년간 묶고만 다녔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처음으로 제 얼굴에 어울리는 스타일링을 받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류태주 옆에서 고개 숙이고 살던 그 백도희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서도진은 다른 일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징계 위기에 몰린 송 교수를 찾아간 겁니다. 저녁에 서도진이 보고했습니다. 송 교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도희 씨 정체를 밝히니까 처음엔 못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재단 지분 증명서 보여드리니까 바로 표정이 바뀌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류태주한테 부당하게 쫓겨난 직원들 명단을 직접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파티 당일 전부 모아서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든든한 우군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웃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서도진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킥킥 웃었죠. 시댁에서 난리가 났답니다. 광 여사가 돈이 급하니까 주세린이 선물로 가져온 명품 가방을 몰래 전당포에 팔아넘기려다가 주대린한테 들켰대요. 그래서요. 둘이 거실에서 머리채 잡고 싸웠답니다. 주세린이 이 도둑년아 소리 지르고 광 여사가 네가 우리 집에 뭔데 하면서 뺨을 때렸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줄이 마르니까 제 편끼리 물어뜯기 시작한 겁니다. 이틀 뒤 재단 명의의 공문이 류태주의 병원으로 발송됐습니다. 명성의료재단 신임 이사장이 VIP 파티에 직접 참석하여 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서도진이 류태주의 반응을 전해줬습니다. 공문 받자마자 류태주가 행정실 직원들 다 불러 모았답니다. 파티 장소 꽃장식 바꾸고 연회장 좌석 배치 새로 하고 본인 양복도 새로 맞추러 갔대요. 새 이사장한테 잘 보이면 돈줄이 다시 열릴 거라고 직원들한테 호언장담했다고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7년간 불쌍했을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파티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내일 입을 정장을 옷걸이에 걸어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서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 준비됐죠. 경찰 대기 완료, 증인 섭외 완료, 스크린 자료 세팅 완료. 빠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했어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류태주와 주세린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제가 그 빛을 통째로 꺼버릴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파티 당일 저녁 7시 호텔 대연회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샹들리에 불빛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이 샴페인을 기울이고 있었죠. 연회장 정면 주빈석에는 류태주와 주세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류태주는 새로 맞춘 검은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과 악수를 나눴고 주세린은 어깨가 드러난 빨간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기가 이 자리의 주인인 양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밖 복도에서 서도진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남색 실크 정장 위로 재단 이사장 직인이 새겨진 명찰을 달았죠. 준비됐습니까? 서도진이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연회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명성의료재단 신임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메인도어가 양쪽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펴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선명한 소리가 울렸죠.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류태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제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류태주의 입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옆에 앉은 광 여사도 제 얼굴을 확인하더니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현이 왜 여기서? 류태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어디 있어?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경호원 2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도진이 단상으로 올라가 대형 스크린의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제 가족관계 증명서와 명성의료재단 지분 증명서가 크게 떠올랐죠. 잠깐만요. 서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명성의료재단 일대 주주이자 신임 이사장, 백도희 이사장님의 공식 서류입니다. 이분이 이 재단의 유일한 적통 상속녀이십니다.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멈칫하며 서로 얼굴을 바라봤죠. 저는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류태주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전현은 고아 출신이라고. 집안도 없는 년이 무슨 재단 이사장이야. 저는 단상 위에서 류태주를 내려다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류태주 씨,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몰랐어? 그게 내 실력이야? 류태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죠. 여기 보이는 건 류태주 병원장이 법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입니다. 유흥업소 23회, 해외 개인 여행 5회, 명품 시계 구매 3회. 전부 병원 돈으로요. 하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류태주가 단상을 향해 뛰어오려 했지만 서도진이 앞을 막아섰죠.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기록 조작 증거예요. 류태주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들을 쫓아내려고 근무평가서를 위조한 문서 원본입니다. 그때 연회장 연문이 열리며 송 교수와 직원 4명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송 교수가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이 병원 부원장 송재현입니다. 지금부터 주세린 씨가 VIP 병동 공사 대금을 부풀려 자기 개인 계좌로 빼돌린이면 계약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송 교수가 서류를 들어 올리자 스크린에 주세린의 통장 거래 내역과 부풀린 견적서, 비교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주세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감히. 송 교수 옆에 선 직원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행정실 김미영입니다. 주세린 씨가 직접 저한테 이 견적서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광 여사가 단상 아래로 달려와 제 바지 끝을 움켜잡았습니다. 도희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광 여사의 2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콧물을 흘리며 제 바지가랑이에 매달리는 광 여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연대보증 서류 원본을 꺼내 광 여사의 품에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선물이라고 준 거잖아요. 돌려드릴게요. 그 빚 어머니 거니까요. 광 여사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통보합니다. 류태주는 이 시각부로 병원장직에서 파면입니다. 병원 출입도 영구히 금지합니다. 류태주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너 인연이 감히. 내가 이 병원을 만들었어. 네가 뭔데? 그 순간 연회장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형사 5명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죠. 류태주 씨, 주세린 씨.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형사가 류태주의 팔을 잡고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세린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죠. 주세린이 끌려가면서 악을 썼습니다. 이렇게 안 끝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인맥이면 너 따위 금방 끝장낼 수 있어. 저는 끌려가는 주세린의 등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도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주세린이 아버지를 들먹였잖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뒤 서도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희 씨, 류태주와 주세린이 불구속으로 풀려났습니다. 예상했어요. 주세린 아버지가 손을 쓴 거죠. 맞습니다. 전 이사장 인맥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도진이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내부 게시판 캡처가 띄워져 있었죠. 류태주가 진료 과장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약회사한테 뒷돈 받은 장부를 쥐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기겠다고요. 의사들이 따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진료과장 12명이 집단 사직서를 냈어요. 진료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류태주가 그 사람들을 볼모로 잡은 겁니다. 병원 로비가 지금 아수라장이랍니다. 환자 보호자들이 접수 창구에서 울면서 항의하고 있고 응급실만 간신히 돌아가는 상태예요. 비열한 놈. 서도진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세린이 법원에 소송을 걸었어요. 도희 씨 상속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사장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겁니다. 의료 파업이 도희 씨의 독단적 경영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잖아요. 법적으로 근거가 약한 건 맞지만 문제는 여론입니다. 서도진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의학 관련 대형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었죠. 낙하산 이사장의 횡포로 의료진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환자를 볼모로 잡는 비전문가 경영의 폐해. 전부 비슷한 논조의 글이었습니다. 류태주가 조직적으로 올린 글입니다. 의사들 사이에 동정 여론을 만들려는 거죠.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재단 내부는요. 서도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수적인 원로 이사 3명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의료 파업 책임을 도희 씨에게 물어서 이사장직을 박탈하는 안건을 올리겠다고요.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돌아선 거예요. 파업이 길어지면 병원이 망하니까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겁니다. 류태주가 노린 게 정확히 이거예요. 그날 저녁 류태주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뭐야? 도희야? 나야. 류태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전 수갑 차고 끌려가던 사람 목소리치고는 지나치게 여유로웠죠. 가처분 소송 취하해 줄까? 파업도 내가 한마디면 끝나. 대신 내 병원장 자리 돌려주고 재단 지분 반 나눠. 그러면 서로 좋게 끝나는 거 아니야. 류태주, 너 지금 나한테 거래를 제안하는 거야.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이기려면 나도 이길 수 있게 해줘야 해. 안 그러면 병원 환자들 다 죽어. 그것도 내 책임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류태주가 환자들을 방패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메스꺼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왔습니다. 주세린 아버지가 검찰 쪽에 손을 썼습니다. 도희 씨 상속 지분 이전 과정에 세금 문제가 있는지 내사를 시작했대요. 서도진이 이마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검찰까지. 부패한 간부 한 명이 움직이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지만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회에서 도의시 입지가 더 좁아집니다. 사방에서 벽이 좁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죠. 서도진 변호사님. 네. 류태주가 의사들을 협박한 증거 찾을 수 있어요. 녹취록 같은 거 말씀이세요. 류태주가 리베이트 장부를 가지고 협박했다면 그 장부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세린이 빼돌린 돈의 최종 도착지도 추적해야 해요. 차명으로 숨겨놨을 테니까. 서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 교수님한테 연락해 보겠습니다. 병원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요. 그날 밤 서도진과 송 교수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연락을 기다렸죠.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기고 새벽 1시, 2시를 지났습니다. 새벽 4시 서도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지금 갑니다. 30분 뒤 서도진이 호텔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USB 하나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서도진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송 교수님이 류태주 원장실 비밀 금고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거기서 이걸 찾았어요. 서도진이 USB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리베이트 장부 원본이랑 류태주가 의사들한테 전화로 협박하는 녹취록 파일입니다. 파업에 안 참여하면 장부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직접 말하는 게 다 녹음돼 있어요. 주세린 쪽은요? 서도진이 서류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세린이 빼돌린 8억, 최종 도착지 찾았습니다. 주세린 친어머니 이름으로 강남에 아파트 3채 사놨더군요. 등기부등본 다 떼왔습니다. 저는 USB와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습니다.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Don't blame me for living this wish. 긴급 이사회가 언제죠? 모레 아침 10시요. 그 자리에서 전부 터뜨릴 거예요. 한 방에. 서도진이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죠. 긴급 이사회 당일 아침 회의장 앞 복도에서 류태주와 주세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회의장 뒷문 쪽 대기실에서 서도진과 함께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류태주가 양복 소매를 매만지며 주세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끝이야. 저 원로 이사들이 백도의 직무정지 안건 올리는 순간 나는 다시 병원장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주세린이 류태주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웃었습니다. 오빠 다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 가자. 이번에는 제대로. 당연하지.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되면 바로 떠나자. 둘은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로 이사 3명과 악수를 나누며 자리에 앉는 모습이 보였죠. 서도진이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10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원로 이사가 안건 발의하려는 타이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찰은요. 건물 밖에 대기 중입니다. 제 신호 한 번이면 3분 안에 회의장 진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깃을 바로잡고 서류철을 손에 쥐었죠. 모니터 속 회의장에서 원로 이사 중 한 명이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 이사장의 경영 능력 부재로 인한 의료 파업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사장 직무 정지를. 저는 뒷문을 밀고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장에 울렸죠. 원로 이사의 말이 뚝 끊겼습니다. 류태주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입꼬리가 비틀리며 비웃음을 지었죠. 왔네. 마지막 얼굴 비추러 온 거야. 오늘 여기서 잘리는 거 알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 정면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뭉치가 쏟아지며 테이블 위로 흩어졌죠. 이게 뭐야? 원로 이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서도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서도진이 회의장 한쪽 벽에 설치된 스피커 시스템의 전원을 켰죠. 녹취록이 흘러나왔습니다. 송 교수, 김 과장, 박 과장, 너희들 리베이트 받은 거 장부에 다 있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직서 안 내면 이거 그대로 검찰에 넘긴다. 알아들었어. 류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얼어붙었죠. 류태주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붙잡고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내 목소리 합성한 거라고. 저는 류태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류태주 씨, 이 녹취록은 당신 원장실 금고에서 나온 거예요. 당신이 직접 녹음해서 보관한 거잖아. 조작이면 왜 당신 금고에 있었을까요? 류태주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죠. 원로 이사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건을 발의하려던 이사가 서류를 읽으며 이마를 짚었죠. 이게 사실이면 의료 파업이 이사장 책임이 아니라 류태주 씨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회의장 벽면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건 주세린 씨가 병원에서 빼돌린 돈의 최종 도착지입니다. 주세린 씨 친어머니 이름으로 강남에 아파트 3채, 총 매입가 27억. 전부 병원 공금으로 산 겁니다. 화면에 등기부등본과 자금 이동 내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주세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해외 투자금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이라고. 송 교수가 회의장 연문을 열고 들어오며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병원법인 계좌에서 주세린 씨 개인 계좌로 다시 친어머니 계좌로 이동한 기록이 전부 여기 있습니다. 해외 투자는 어디에도 없어요. 주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류태주를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 뭐라고 해? 가만히 있지 말고. 류태주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진이 회의장 정면으로 걸어 나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주세린 측이 도의 이사장님 상속건에 대해 검찰 내사를 사주한 건에 대해 오늘 아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간부와 주세린 측의 유착관계를 고발했습니다. 해당 내사는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원로 이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안건을 발의하려던 이사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죠. 직무정지 안건 폐기합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류태주 씨와 주세린 씨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재단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 류태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고.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형사 4명이 빠르게 걸어 들어왔죠. 류태주 씨, 주세린 씨. 의료법 위반 강요죄 및 재산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류태주의 양팔을 뒤로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주세린도 양손이 뒤로 묶였죠. 주세린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나 안 가.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줘. 형사들이 류태주를 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류태주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류태주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좋아하던 그 격에 맞는 자리가 바로 거기야. 류태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수갑찬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형사들에게 끌려 회의장 밖으로 사라지는 류태주의 뒷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서도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끝입니다. 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한 달 뒤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류태주는 한 달 전 그 기고만장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죠. 볼이 움푹 꺼지고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류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류태주의 불륜, 모욕, 재산 은닉을 모두 유책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죠. 피고 류태주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류태주의 국선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류태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싸울 이유도 없다는 표정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혼 재판이 끝나고 2주 뒤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류태주는 업무상 배임, 횡령, 의료법 위반 강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세린은 횡령과 재산 은닉 혐의로 징역 5년이었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주세린이 방청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빠 나 좀 꺼내줘. 아빠. 하지만 방청석에 주세린의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자기 딸의 범죄가 백일화에 드러나자 전 이사장은 주세린과의 연을 끊어버렸다는 소식을 서도진이 전해줬었죠. 류태주는 감방에 수감됐습니다.
서도진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한때 병원장이었다는 사실을 안다른 수감자들이 류태주를 놀리며 온갖 굳은 일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류태주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감자들이 외쳤다죠. 야, 원장님. 여기 환자 있는데 좀 봐줘. 원장님이 변기 청소도 잘하시네. 광 여사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부동산과 통장이 압류된 광 여사는 빈털터리가 됐죠.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마다 도망다니며 찜질방에서 자고 싸구려 여간을 전전했습니다. 한 번은 친척집에 숨어들었다가 빚쟁이한테 발각돼서 새벽에 창문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제 물건을 길바닥에 내다버리며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재단 이사장 자리를 확실히 다진 뒤 저는 제일 먼저 부패한 이사진을 정리했습니다. 류태주 편에 섰던 원로 이사 2명은 자진 사퇴했고 남은 자리에는 실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앉혔죠. 서도진을 총괄 부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서도진이 웃으며 말했죠. 제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경영자가 되는 건가요? 서도진 변호사님만큼 이 재단을 잘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 좀 도와줘요. 도희 씨가 부탁하면 못할 게 없죠. 병원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류태주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던 의사들이 하나둘 복귀했죠. 송 교수도 부원장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송 교수가 복귀 첫날 제 사무실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논문 표절 누명 벗겨주신 것도 자리 돌려주신 것도 송 교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송 교수가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서울의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드는 10월의 어느 날 저는 한 건물의 착공식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광 여사가 저에게 빚덩어리 선물이라며 넘기려 했던 그 상가 건물. 저는 그 건물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포크레인이 낡은 벽을 무너뜨리는 걸 지켜보며 지난 7년의 아픔도 함께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 자리에 무료 어린이 자선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도의 어린이 병원이라는 이름을 달고요. 착공식 단상에 올라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쓰였던 땅이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병원을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단상에서 내려오니 서도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미소를 짓고 서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이라니. 서도진 변호사님도 부회장이면서 서도진이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저는 공사 현장 한쪽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진이 옆에 와서 앉았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노을빛을 함께 보다가 서도진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희 씨, 상자를 열자 반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서도진 같은 반지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도희 씨 옆에 있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도 될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죠.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도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옆에 있어줘요. 서도진이 조심스럽게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노을빛이 반지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7년 동안 남의 그림자로 살았던 백도희는 이제 없습니다. 류태주의 아내도 광 여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꼭두각시도 아닌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서 있는 명성의료재단 이사장 백도희.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도희 씨의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백도희 씨가 되찾은 게 과연 재단이나 돈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아라는 말 한마디에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 수치심,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백도희 씨가 진짜 되찾은 건 짓밟혔던 자기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남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으로 다시 서겠다고 결심한 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우받으면서도 참아야 했던 한설인 세월이 떠오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때란 없더라고요. 백도희 씨도 7년을 참았지만 결국 자기 발로 일어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